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송평수 부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그 두 선대위 주요 이슈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 제주도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질의응답을 했거든요.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저에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무에 대해서 어떤 보고도 어떤 실질적인 협의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모르신다면 계속 가고 아신다면은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의 행적과 그 행간이 사실 오늘 하루 큰 관심이었기 때문에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럼 윤희석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당무 거부를 한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를 보면은 당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무 거부할 당무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불편한 심기 드러냈고 또 홍보비를 해먹으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람을 인사 조치하라.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대위 소속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이제 확실히 한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부산, 순천, 제주 가면서 자맹 아닌 자맹을 계속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어요. 물론 장제원 의원 사무실 가서 사진을 찍고 한 거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될 테지만 어쨌든 수순, 해법을 찾기 위한 수순에 한 발짝 간 겁니다. 본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으니까요. 자, 확실해진 게 인사조치해라, 누군가를. 그리고 당무보고 받은 적이 없으니 당무보고 받게 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후보에게로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가 움직이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움직이셔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재명 후보 선대위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여를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발언 내용 좀 듣고 오시죠. 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가장 큰 실패의 영역입니다.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는 상당 정도 안정이 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송평수 부대변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 얘기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 진지하게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장 큰 실패 영역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차별화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 두 가지는 사실 그 민주당의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당직자나 후보자께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 부분과 그 공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부동산 부분에 관해서는 그 정책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 박탈감과 상실감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반성을 통한 청출어람을 약속했다.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윤희석 국민의힘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주목한 것은 뭔지 강다한 앵커가 정리를 했거든요. 자, 강다한 앵커. 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김윤희 동지 혹은 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2030 과학인재 4명을 추가로 발탁했죠. 이 가운데 한 명인 김윤희 뉴로 어소시에이츠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 합류를 타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 대변인은 김윤희 씨를 향해 젊은 자리 사냥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당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쌀집 아저씨 김영희 전 MBC 부사장도 이 후보 선대위로 합류를 했습니다.
야당에서 영입 노력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여우처럼 저 포도 분명히 실 거야. 이러는 것들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양당의 인재 영입이 뜨거운 가운데 정책 경쟁이 아닌 영입 경쟁에만 몰두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 대변인께 여쭐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인재들 영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김윤희 씨에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이분 민주당 영입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이솝우화, 여우와 신포도 얘기는 맞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어제 이제 민주당의 2030 세대 젊은 데이터 전문가로 영입이 됐는데 그 전날에 저희 당 박수영 의원한테 이력서를 줬단 말이에요. 저희 선대위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근데 하루 만에 아무 얘기 없이 민주당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그래서 자리 사냥꾼이라고 부대변인 논평이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대선을 아마 본인의 출세 수단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이 어떤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느냐, 무엇을 상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갖고 저희로서는 안 오신 게 다행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분이 뉴로 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 전문가라고 돼 있지만은 보니까 그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걸 보면은 인재 영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인재 영입에 있어서 좀 검증이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라고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송평수 대변인께 여쭙게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자리 사냥꾼 하루 만에 자리를 바꿨다라고 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데려가줘서 고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들은 좀 거꾸로 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뭐냐면은 본인의 소신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정당이 어디냐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개인의 어떤 인연, 즉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정치권의 분위기를 또 잘 모르고 접촉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또 기존의 관념을 좀 뛰어넘는 MZ 세대의 어떤 특징이라 그럴까요? 약간 실용적인 측면, 이런 측면을 좀 깊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는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면 그런 지적도 많아요. 그만큼 외부 영입 인사,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게 구인난이 심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좀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기본적으로 대선을 치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선거를 뭔가 끌고 가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무리입니다. 선거는 어차피 후보 중심으로 되는 것인데 뭔가 외부에서 화려하고 이목을 많이 집중시킬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뭔가 표를 얻겠다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더 센 사람, 더 화려한 사람 이런 분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요새는 현미경 검증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 같지만 검증을 해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탈락되는 부분도 많아요. 따라서 그 사람이 많지 않다.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인난이라고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평수 부대변인께 여쭐게요. 일부에서는 뭐 두 후보 모두 두 정당 모두 그 인재 영입을 너무 청년 그리고 여성에만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정치권의 고위직을 맡고 있는 분들, 또 우리 국회의원들, 또 지방의원들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2030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를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담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봐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이제 오늘 간담회에서 선대위 어떤 그 실무진이 이재명 후보에게 좀 그들이 과연 청년을 대변하는 것이 맞냐, 박탈감만 안겨주는 인재 영입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했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발언 내에는 이미 성공한 분들이라는 그런 내용이 깔려 있는데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떤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많은 배울 점과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과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송평수 부대변인이 주목한 것은 뭔지 강다은 앵커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이번엔 브로치 설화입니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임명 열흘 만에 때 아닌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굉장히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아주 전투복 비슷한 걸 입고서는 그게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다는 거죠.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1호 영입 인재인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예쁜 브로치에 비유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시대착오적 발언이란 비판과 함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을 향해 김 위원장의 브로치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묻기도 했죠. 이에 대해 이수정 교수도 부적절한 비유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겉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의 영입을 지적한 것이라며 액세서리는 여성만 달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같은 해명으로 발언의 파장이 쉽게 사그라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송평수 부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자,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청년들의 도전 정신을 좀 폄하하시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브로치와 검증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차라리 이번에 확실하게 깨끗하게 사과를 하셨으면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논란을 키우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겉만 화려한 이력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과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사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과하시냐 마냐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준 위원장의 말씀은 이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을 영입함으로써 민주당의 정체성을 좀 가리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게 아마 속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분을 영입한 거는 젊은 세대 또 여성 이분들을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가 젊은 층과 여성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했었던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아마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표현 자체는 불충분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속뜻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지적한단 말이죠. 이번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이 결국엔 김 위원장의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을 드러낸 것 아니냐라고도 하거든요. 본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딸을 가지고 있고 페미니스트다. 그래서 그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사회적인 어떤 위상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표현 하나를 가지고 그분의 인식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병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성도 액세서리를 한다. 그러니까 브로치를 여자만 하냐라고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건 참 궁색한 변명이시고요. 오히려 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예. 그 이수정 교수도 결국에는 그 좀 모든 사람을 물건에다 비유한 건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한 거 보니까 내부에서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좀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조동현 위원장이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접 입을 열었잖아요. 이번 발언에 대한 또 조동현 위원장 본인 그리고 당의 입장이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본인의 입장은 제가 입장을 보니까 이미 10여 년이 지난 일이고 본인에게도 큰 상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장에서 또 다른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당 입장에서는 그 검증 측면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분의 사생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당의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진 만큼 정치 영역에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런 중책을 맡게 된 분의 사생활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처신을 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하루 상대 선대위에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점수판 나눠드렸는데 5점 만점입니다. 뭐 한번 좀 선택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시면 한번 들어주시죠. 자, 들어주시죠. 오, 두 분 다 이제 3점으로 동점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송평수 부대변인께 여쭐게요. 최근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선대위의 부당한 대우 또 2030 세대에 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이로만 이렇게 장유 유세에 따라서 대우하려고 하는 부당함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또 아직도 그 부분들이 봉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3점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제가 딱 3점 평균점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오늘 그 조국 사태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소회 그것도 반성의 일종이 되겠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는 좀 득점인데 조금 더 차별화된 얘기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지 크게 저한테 와닿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 못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뭐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5점 만점을 주실 날 기다리면서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